사돈 거실 탁자 위에 사진을 펼쳤습니다. 사위가 다른 남자와 손잡고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모텔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돈은 사진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 딸이랑 결혼시킨 거예요. 5년 전 34세 딸을 의사한테 시집 보내며 5억을 줬습니다. 그게 딸을 도구로 판 돈이었습니다. 딸아이가 34세가 됐을 때였습니다. 주변에서 결혼 걱정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친척 모임만 가면 딸은 언제 시집 보내냐는 질문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좋은 인연 있으면 보내야지 하고 웃어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딸아이는 회사 다니며 바쁘게 살았지만 연애는 몇 년째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중매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딸이 35세가 넘으면 좋은 신랑감 만나기 더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는 지인들한테 연락을 돌렸습니다.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네 성당 권사님, 남편 직장 동료, 친한 이웃들까지 모두 수소문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남편 대학 동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형외과 의사 아들이 있는데 맞선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나이는 37세라고 했습니다. 딸보다 3살 많았습니다. 의사라는 말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남편도 좋다고 했습니다. 딸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라는 말에 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맞선 날짜를 잡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호텔 커피숍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딸 그리고 상대 부모님과 아들이 만났습니다. 상대 어머니는 65세쯤 돼 보였습니다. 옷차림부터 남달랐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왔고 귀에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품위 있는 말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상대 아버지는 조용했지만 신사적이었습니다. 신랑감을 보는 순간 딸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키가 180cm는 넘어 보였습니다. 얼굴도 준수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지적으로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이 단정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의 남자가 아직 미혼이라는 게 신기했습니다.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신랑감은 서울에서 의대를 나와서 강남에서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연봉을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병원 운영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상대 어머니가 끼어들며 아들 자랑을 했습니다. 환자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건물도 본인 소유라고 했습니다. 딸은 눈을 반짝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맞선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딸한테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딸이 수줍게 웃으며 괜찮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흡족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딸을 좋은 곳에 시집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4세까지 미루었던 결혼이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성사될 것 같았습니다. 이틀 뒤에 상대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따님 마음에 들어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딸한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딸도 좋아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젊은이들끼리만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딸과 신랑감은 4번 정도 만났습니다. 딸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데이트 다녀와서는 신랑감이 배려심 있고 예의 바르다고 했습니다. 식사할 때 의자도 빼주고 차 문도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성격도 좋은 남자 같았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상대 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양가 부모 식사 자리를 갖자고 했습니다. 결혼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그날 저녁 양가 부모와 당사자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식사 중에 상대 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니 결혼을 빨리 진행하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 어머니가 조건을 말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은 신부 측에서 부담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사위를 얻는 거라 생각하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정도를 생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상대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전세가 5억 정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5억은 저희가 평생 모은 돈보다 많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의논했습니다. 5억은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저희 예금이 3억이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야 했습니다. 남편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의사와 결혼하면 평생 잘 살 수 있을 거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5억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집을 담보로 2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예금 3억과 합쳐서 5억을 만들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전부와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딸 행복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 수락한다고 했습니다. 상대 어머니가 매우 기뻐했습니다. 빨리 예식장을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석 달 뒤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준비 기간이 빠듯했지만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딸은 행복해했습니다. 저희도 기뻤습니다. 5억이라는 큰 돈이 나갔지만 딸이 좋은 곳에 가는 거라 생각하니 아깝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강남 유명 호텔에서 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이 300명도 넘게 왔습니다. 대부분 신랑 측 하객이었습니다. 의사 친구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많았습니다. 식장이 화려했습니다.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 들어올 때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제 딸을 좋은 곳에 시집 보냈습니다. 5억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딸이 새 보금자리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전세 5억은 저희가 평생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남편 퇴직금과 제 적금을 모두 합쳐도 부족해서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딸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아깝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잘해주는 것 같았고 딸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결혼 3개월쯤 지났을 때 사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잘 지내냐는 안부 전화였습니다. 처음엔 다정하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대화 끝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손주 소식은 언제쯤 들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신혼인데 천천히 보자고 했습니다. 사돈도 그렇게 하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사돈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한 달에 2~3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매번 손주 얘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 준비를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병원에는 다니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딸한테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딸은 아직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바빠서 그런 얘기를 못 꺼냈다고 했습니다. 결혼 1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사돈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사돈은 한약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먹이라며 건넸습니다. 임신에 좋은 한약이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한의원에서 지어온 거라고 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으니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돈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아들이 38인데 손주를 빨리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늦으면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 일인데 너무 재촉하는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딸한테 전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이 다녀간 얘기를 했습니다. 한약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도 자주 한다고 했습니다. 매번 손주 얘기만 한다고 했습니다.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임신 계획은 없냐고요? 딸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쪽으로 적극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딸이 말을 아꼈습니다. 그냥 바빠서 그런 것 같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신혼부부 사생활까지 참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손주 소식은 없었습니다. 사돈 전화는 더 잦아졌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애 낳기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딸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부부관계는 잘 되고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하기 창피한데 남편이 자기를 잘 안 안아준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될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딸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보면 피곤하다고만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딸 얘기를 전했습니다. 남편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신혼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 사위가 바람을 피우는 거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매일 병원 일로 바쁜 것 같았습니다. 저녁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았지만 병원 일이라고 했습니다. 결혼 2년이 됐을 때 사돈이 폭발했습니다. 전화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2년이 넘도록 손주 소식이 없는 건 비정상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를 당장 산부인과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게 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불임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딸을 불임으로 모는 거였습니다. 화를 내며 대꾸했습니다. 사위는 검사 안 받고 왜 우리 딸만 받으라고 하냐고 했습니다. 사돈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의사라서 자기 몸 상태를 잘 안다고 했습니다.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 쪽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도 분노했습니다. 저렇게까지 우리 딸을 몰아세울 수 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딸이 전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산부인과 예약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같이 가자고 한다고 했습니다. 거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거부하면 시댁과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가보라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면 더 이상 뭐라고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딸이 사돈과 함께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딸은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임신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딸이 저한테 전화해서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사돈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딸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는 걸 알고도 사돈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며느리가 임신을 안 하려고 피임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사위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전화드렸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딸이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손주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손주 소식은 없었습니다. 딸이 어느 날 저녁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딸이 터뜨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여자로 안 본다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반인데 스킨십이 10번도 안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년 반 동안 10번도 안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도 딸 얘기를 전했습니다.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신혼부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게 확실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오래 의논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딸이 너무 불행해 보였습니다. 5억을 들여서 시집 보냈는데 이렇게 고생만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탐정을 쓰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사위를 미행해서 뭘 하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인터넷으로 탐정 사무소를 검색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곳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주일 미행에 2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면 8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계약금 2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탐정에게 사위 사진과 병원 주소를 전달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알려줬습니다. 주말 행적을 집중적으로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탐정은 2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딸한테는 비밀로 했습니다. 괜히 기대만 주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탐정한테서 첫 보고가 왔습니다. 사위가 주말마다 이태원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이태원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특정 남자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둘이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 사위는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잘생긴 편이었습니다. 사위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친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친밀한 관계 같았습니다. 2주째가 됐습니다. 탐정이 더 충격적인 보고를 해왔습니다. 사위가 그 남자와 함께 이태원 특정바에 자주 간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성소수자들이 주로 가는 바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 바에서 친밀하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어깨를 감싸거나 손을 잡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그쪽으로 맞아떨어졌습니다. 딸을 안 안아주는 이유, 스킨십을 거부하는 이유, 손주가 없는 이유가 모두 설명됐습니다. 남편한테 탐정 보고를 보여줬습니다. 남편도 말을 잃었습니다. 3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탐정한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사위와 그 남자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밤 11시쯤이었다고 했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모텔 입구로 걸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받아봤습니다. 선명했습니다. 사위와 그 남자가 모텔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위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딸한테는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왔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한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5억을 들여서 시집 보낸 곳이 이런 곳이었습니다. 사위는 딸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을 속이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뿐이었습니다. 탐정 보고서를 받은 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진들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사위가 다른 남자와 손잡고 웃는 모습,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뒷모습, 바에서 어깨를 감싸는 장면까지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한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또 손주 얘기였습니다.
이번엔 노골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며느리가 결혼한 지 2년 반이 넘었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냐고 했습니다. 산부인과 검사에서 정상이었으면 임신이 돼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혹시 일부러 피임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의사 아들한테 시집와서 잘 살면서 손주 하나 못 낳는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사돈이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애 낳기 싫어해서 문제라고 했습니다. 딸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시댁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커리어만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친정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제 딸을 완전히 못난 며느리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한테 사돈 말을 전했습니다. 남편도 화가 났습니다. 당장 사돈 집에 찾아가서 증거를 들이대자고 했습니다. 저도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 딸이 억울하게 손가락질밖에 둘 수 없었습니다. 탐정이 보내온 사진들을 출력했습니다. 10장이 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남편과 함께 사돈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 타워 팰리스였습니다.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사돈이 문을 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돈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한 장씩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마주 앉은 사진, 바에서 어깨를 감싼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모텔 앞에 선 사진까지 차례로 펼쳤습니다. 사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고요. 사돈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집어들며 보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에 당황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체념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사돈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뭘 알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사돈이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그런 성향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우리 딸과 결혼을 시켰냐고 소리쳤습니다. 사돈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시킨 거라고 했습니다. 아들 성향을 바꿀 수는 없으니 결혼이라도 시켜야 했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정상적인 가정을 꾸린 것처럼 보이게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않냐고 했습니다.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우리 딸은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딸을 도구로 쓴 겁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사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의사 남편 얻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고 했습니다.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살 수 있지 않냐고 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딸을 완전히 사기쳐서 결혼시킨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도 소리쳤습니다. 강남 아파트 전세금 5억은 다 우리가 냈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당신네는 준 것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우리 평생 모은 돈에 집까지 담보 잡혀서 마련한 돈이라고 했습니다. 사돈이 비웃었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아무도 강요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딸 의사한테 시집 보내려고 스스로 준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기 결혼이라는 걸 알았으면 5억을 줬겠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손주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2년 반 동안 우리 딸한테 손주 압박하면서 불임 취급한 건 뭡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사돈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자은행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방법도 많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만 동의하면 손주를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하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딸 인생을 뭐로 아십니까? 하고 울먹였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속여서 결혼시키고도 양심이 있습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사돈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양심은 무슨 양심이냐고 했습니다. 서로 필요해서 한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딸도 의사 남편 얻어서 좋은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어나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봤자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딸을 당장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5억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돈이 비웃었습니다. 이혼하면 따님이 더 손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면 재혼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손가락질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참고 살라고 했습니다. 의사부인 타이틀이라도 유지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부축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5억을 주고 딸을 팔아넘긴 기분이었습니다. 사돈 집에서 나온 뒤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얼굴만 마주 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탐정이 찍어온 사진 속 사위의 모습과 그것을 보면서도 태연하게 알고 있었다고 말하던 사돈의 얼굴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딸한테 이 끔찍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떨리는 걸 감출 수 없었습니다. 친정에 좀 들르라고 했더니 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오면 얘기하겠다고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1시간쯤 지나서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결혼 전 통통하고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뺨이 푹 꺼지고 눈 밑에 그늘이 드리워진 채 여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2년 반 동안 시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그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딸을 앉히고 남편과 저도 양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탐정이 건네준 사진 봉투를 꺼냈습니다. 딸 앞 탁자 위에 한 장씩 펼쳐놓기 시작했는데 사위가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사진부터 시작해서 어깨동무를 한 사진, 손을 꼭 잡고 걷는 사진까지 차례로 늘어놓았습니다. 딸이 사진들을 내려다보더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된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집어들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손에 든 사진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도 함께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무는 걸 반복했습니다. 딸이 겨우 목소리를 짜내듯이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고, 어디서 난 사진이냐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탐정을 고용했다고 3주 동안 사위를 미행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위가 주말마다 병원 일이 있다며 나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태원으로 가서 저 남자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딸 앞으로 밀었습니다. 모텔 간판 아래서 찍힌 사진이었는데 사위와 그 남자가 나란히 서서 입구로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딸이 사진을 보더니 손에서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아니라고, 말도 안 된다고,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딸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으며 더 말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돈 집에 찾아가서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전했습니다. 사돈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것, 오히려 그래서 우리 딸과 결혼을 시킨 거라는 것, 세상 사람들한테 정상적인 가정을 꾸린 것처럼 보이려고 딸을 이용한 거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남편도 거들어서 사돈이 한 말들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손주는 정자은행 이용하면 되니까 문제 없다고 했다는 말까지 전하자 딸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온몸을 떨면서 울기 시작했는데 그 울음소리가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처절했습니다. 저는 딸을 꼭 껴안았고 남편도 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지만 딸의 울음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십 분을 그렇게 울던 딸이 겨우 울음을 멈췄을 때는 이미 눈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딸의 눈빛이었습니다. 초점을 잃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어깨를 흔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딸이 천천히 일어나더니 화장실에 가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히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 서랍을 뒤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쳤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딸아 문 열어라 하고 외쳤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급히 불러서 함께 문을 밀어젖혔더니 딸이 세면대 앞에 서서 면도칼을 손목에 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재빠르게 달려가 면도칼을 빼앗았고 딸은 비명을 지르며 놓으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100번 낫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딸을 꼭 끌어안으며 울면서 빌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바로 구급차를 불렀고 10여 분 뒤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딸을 들것에 실어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응급실에서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한 뒤 입원 치료를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배신감으로 인한 우울증이며 자살 위험이 높으니 최소 일주일은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딸은 그렇게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딸은 말 한마디 없이 침대에 누워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가져다주는 밥도 거의 먹지 않았고 약을 먹여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심각한 배신 트라우마에서 오는 증상이라며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딸이 겨우 퇴원했지만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시댁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기에 친정집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그러자 사위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아내가 왜 집에 안 오냐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혼 준비 중이라고 변호사 선임했다고 탐정 고용해서 증거도 다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위가 당황한 목소리로 그건 오해라고 친구일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친구랑 모텔을 가느냐고 손잡고 다니느냐고 따졌더니 사위는 한참 침묵하다가 이혼하면 장모님네도 손해라고 세상에 소문나면 딸 재혼 못한다고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우리 딸 인생 망쳐놓고 협박까지 하냐고 전세금 5억의 위자료까지 받아낼 거라고 소리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딸이 퇴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사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하자는 내용이었는데 목소리에는 이전처럼 거만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거절하려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어차피 법정에서 만날 텐데 미리 한 번 더 확인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틀 뒤 강남에 있는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사돈은 명품 옷 대신 수수한 옷차림으로 나타났는데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사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만은 막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아들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딸을 도구로 쓰고 2년 반 동안 불임 취급하며 괴롭히고 자살까지 시도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조용히 넘어가자니요. 사돈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금전적으로 보상하겠다고 위자료도 주겠으니 이혼 대신 별거로 하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별거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사돈이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로 남아있되 따로 살면 된다고, 그러면 며느리도 평생 의사부인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지 않냐고 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체면만 생각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사돈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위자료로 3억을 주겠다고 전세금 5억도 고스란히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총 8억을 주겠으니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 딸 인생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당장 이혼 소송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사돈이 제안한 조건을 전하자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별거 합의 같은 건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깔끔하게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사기 결혼에 해당하니까 위자료는 5억까지도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소송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탐정이 찍어온 사진들과 영상 자료를 모두 증거로 제출했고 딸의 정신과 진료 기록과 입원 기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위 측 과실이 명백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사돈과의 대화 내용도 정리해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 달 뒤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딸과 함께 법원에 갔는데 사위와 사돈도 나와 있었습니다. 조정위원 앞에서 양측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위 측 변호사는 부부관계가 소원했던 건 맞지만 이혼 사유가 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 변호사가 증거 사진들을 제시하자 상대 변호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모텔 출입 사진, 손잡고 걷는 사진, 친밀한 스킨십 사진들이 차례로 공개됐습니다. 조정위원이 사위한테 물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사실이냐고요? 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사위 측에서 합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위자료 금액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5억을 요구했고 사위 측은 1억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조정 결렬되면 재판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낫다고 했습니다. 재판에서 이기면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3층 법정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을 때 사위와 사돈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앉아 있었고 사돈은 우리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우리 딸을 불임 취급하며 몰아세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먼저 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사위가 결혼 전부터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원고와 결혼했으며 이는 명백한 사기 결혼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배우자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위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결혼은 쌍방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 측도 의사라는 직업과 경제력을 보고 결혼을 결정한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부부관계가 소원했던 건 사실이지만 의는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뿐 이혼 사유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정이 찍은 사진들이 스크린에 하나씩 띄워졌습니다. 사위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바에서 어깨를 감싸고 있는 모습, 모텔 입구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사위한테 물었습니다. 이 사진 속 인물이 본인이 맞느냐고요? 사위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딸의 정신과 진료 기록이 제출됐습니다. 결혼 후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고 자살 시도까지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담당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도 함께 제출됐는데 배우자로부터의 심각한 정서적 방치와 배신감이 주요 원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딸을 바라봤고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하고 질문에 답했습니다. 전세금 5억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평생 모은 예금 3억에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2억까지 합쳐서 마련한 돈이라고 했습니다. 사위 측에서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고 오로지 의사라는 타이틀만 내세워 결혼을 성사시켰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돈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들의 성적 지향을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느냐고요. 사돈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인정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변명했습니다. 변호사가 재차 물었습니다. 그럼 왜 상대방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느냐고요? 사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석 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사위 측에서 여러 번 합의를 제안해왔지만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위자료 2억을 제시했고 나중에는 3억까지 올렸지만 우리는 요구 금액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5억의 위자료와 5억의 전세금 반환, 총 10억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 변론 기일에 사위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원고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만은 피하고 싶다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딸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고 다시 시작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판결일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위자료 부분에서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 측의 기망행위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위자료는 5억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세금 5억 원도 원고 측 기여분이 100%이므로 전액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총 10억을 받아낸 것입니다. 사위 쪽에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고 항소해봤자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확정됐고 한 달 뒤 10억이 저희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5억은 집 담보대출을 갚는 데 썼고 나머지 5억은 딸 명의로 예금했습니다. 딸의 새 출발을 위한 미천이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10억이 입금된 뒤에도 딸의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주일에 2번씩 정신과를 다녀야 했고 항우울제와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딸이었지만 천천히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집에만 있으니 오히려 나쁜 생각만 더 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딸이 대학 시절부터 꿈꿔왔던 카페를 차려주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남편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딸한테 얘기하자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딸이 받은 5억 중에서 1억 5천을 떼어내어 동네 주택가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딸이 직접 인테리어를 고르고 가구를 배치하면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는 석 달 동안 딸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원두를 고르고 메뉴를 짜고 간판을 디자인하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연 지 3개월쯤 됐을 때 손님이 제법 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주로 찾아왔는데 딸이 직접 내린 커피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어르신들은 오후 시간에 찾아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가셨고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과 함께 와서 케이크를 먹으며 쉬어갔습니다. 딸은 손님들을 응대하면서 점점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설레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 중에 괜찮은 분이 있다고 오늘 커피 마시고 가면서 연락처를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또 나쁜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이번에는 천천히 알아갈 거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딸이 그 남자 얘기를 더 들려줬습니다. 나이는 42세쯤 되는데 동네 초등학교 교사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카페에 들러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 해가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항상 인사를 정중하게 하고 카페 문 열고 닫을 때도 조심스럽게 해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렇게 매일 보다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다고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 딸이 그 남자와 저녁 식사를 했다고 전화했습니다. 조용한 식당에서 2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는데 편안했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딸의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고 지금 하는 일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만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믿을만 하냐고요? 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천천히 알아가 볼 거라고 급하게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2년이 흐르고 딸은 39살이 됐습니다. 카페는 동네에서 제법 유명해져서 주말에는 웨이팅이 생길 정도가 됐습니다. 딸은 아르바이트생 1명을 고용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사 남자와는 여전히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1년 넘게 알아가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고 곧 저희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집 담보대출로 받았던 2억은 판결 직후 바로 갚았습니다. 2년 넘게 매달 이자를 내며 가슴 졸였던 날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남편과 저는 다시 빚없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딸이 카페로 번 돈으로 생활하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대견했습니다. 지난주 딸 카페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개업 2주년 기념이었는데 단골 손님들과 친구들이 모여서 축하해줬습니다. 그 교사 남자도 함께 왔는데 딸을 배려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딸이 케이크를 자르면서 말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냈기 때문에 지금의 소소한 행복이 더 값지게 느껴진다고 카페를 차려준 엄마. 아빠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년 전 자살을 시도했던 그 아이가 이렇게 웃으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 사위. 강남 아파트.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잔인했습니다. 딸을 세상 체면을 위한 도구로 이용했고 손주 압박으로 불임 취급하며 2년 반을 괴롭혔습니다. 5억을 주고 사기 결혼해 딸을 팔아넘긴 셈이었습니다. 법정에서 10억을 받아냈지만 딸이 겪은 고통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딸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화려한 타이틀보다 진심 어린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딸은 진짜 자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